작년에 보면은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사실 뭐 라이센싱 아웃 모멘텀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올해도 추가적인 좀 라이센싱 아웃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좀 많이 관심을 모았던 생물보안법이 이제 좀 계속 지연이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또 한국 바이오의 최상위 종목 중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하는 종목들이 다 이제 CDMO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국을 좀 견제해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면 확실히 좀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한 2년 동안 거의 뭐 비만 치료제를 빼면은 이제 바이오 섹터는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섹터였는데요. 이게 뭐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주사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트렌드인데, 주사제보다는 이제 올해부터는 또 새로운 분야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또 이제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좀 커질 것 같고. 안녕하세요. 돈어리 박하연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코스닥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올해는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또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이정욱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K바이오 액티브를 운용하고 있는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뜨겁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 중에 하나가 사실 정부가 3천 스탁을 외치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거잖아요. 네. 이게 또 바이오주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코스닥 부양 정책으로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바이오 섹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대부분의 자금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보면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단제약, 그 다음에 ABL 바이오, 펩트론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탑 10 안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이 정부 정책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지금 기관 ETF가 많이 매수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이오주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면 사실 신약 개발, 기술 이전, 뭐 허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에 바이오 산업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이벤트는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벤트들이 아직까지 한국 바이오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올해 이제 작년에 보면은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사실 뭐 라이센싱 아웃 모멘텀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올해도 추가적인 좀 라이센싱 아웃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플랫폼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그거 하나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떤 뭐 머크의 신약, 그 다음에 뭐 파이자의 신약, 이렇게 각 제약사들이 밀고 있는 신약마다, 물질마다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에 이제 뭐 라이센싱 아웃이 됐다고 다른 쪽에 또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라이센싱 아웃을 해주면 우리 한국 바이오 아직 살아있구나 하면서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까지 좀 많이 관심을 모았던 생물보안법 이 이제 좀 계속 지연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언제 정확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한국 바이오의 최상위 종목 중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하는 종목들이 다 이제 CDMO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국을 좀 견제해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면 확실히 좀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을 좀 단축을 시키고 제약사들의 비용을 조금 줄여주면서 약가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신약 개발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약사들이 신약을 또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건강보험 재정 같은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낮춰주면서 우리가 비용을 줄여줬으니 너네도 약가를 좀 인하를 해라 라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흐름 안에서 이제 임상 단계에서 AI
지금 뭐 핫한 AI가 네. 기술이 좀 적용되는 그런 좀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책들 아직 뭐 정확한 정책이 나오진 않고 있어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뭐 올해 안에 나와주면 또 관련된 기업들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이센싱 아웃 그리고 생물보안법 약가 인하 이 키워드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라이센싱 아웃을 우리가 언제 이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네. 조금의 힌트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라이센싱 아웃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다. 그다음에 이 기술이 이런 임상 결과가 있다. 데이터가 뭐 어땠다라는 거를 이제 또 그 빅파마들한테 피칭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어떤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 바이오 뭐 연초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있고 뭐 암학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간 학회 일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학회에서 빅파마들과 만나서 그 데이터를 뭐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그 학회에서 발표하게 되는 초청을 받아서 뭐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빅파마와 이제 얘기가 좀 되기 시작을 하고 그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라이센싱 아웃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학회 일정 이후나 아니면은 뭐 학회가 아니더라도 그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 스케줄이 네. 있거든요. 뭐 그러면 이제 임상 스케줄 결과가 나오면 왜냐하면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 사실 결과를 좀 보고 가끔씩 이제 너무 가지고 가고 싶어서 결과를 안 보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결과를 이제 보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들을 이제 파악을 하면은 올해 뭐 임상이 완료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학회에 초청받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회나 또 임상 스케줄 같은 네. 거를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AI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최근 보면 정말 구글이나 엔비디아 등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빅테크와 바이오 기업의 협력이 산업 구조에 좀 어떻게 좋게 반응을 할지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 처음에 이런 기업들이 그런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AI 관련된 기업들이 했다가 이후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진행되는 게 없다 보니까 또 지금 약간 조용한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큰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그 정부에서도 이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신약을 개발을 하고 아니면은 뭐 환자를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성 비용을 줄이고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가 지금은 조금 모멘텀도 없고 조용하지만 네. 결국 길게 봤을 때는 계속 그런 관련된 일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빅테크와의 결합 이슈가 실제로 국내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주나요? 조금 주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AI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좀 시가총액이 작은 바이오텍들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바이오주들의 쭉 이렇게 흐름을 지켜보면은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가 정말 핫한 것 같아요.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화제가 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국내에서도 한미약품 같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쪽을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 한 2년 동안 거의 뭐 비만 치료제를 빼면은 이제 바이오 섹터는 뭐 설명할 수가 네. 없는 그런 섹터였는데요. 이게 뭐 여전히 저는 그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비만 치료제는 이제 대부분 뭐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2030년, 40년까지는 연평균 한 20%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어쨌든 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WHO나 이런 통계를 보면은 뭐 전 세계 인구의 한 50%가 비만 인구가 되는 기간도 뭐 한 2035년, 뭐 40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가격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비만뿐만이 아니라 이 비만 치료제가 그냥 일반적인 그 만성 질환에도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치매 이런 데도 다 당뇨에도 다 전반적으로 다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작년 12월에도 WHO에서 비만이 아니라 그냥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GLP-1 제제를 권장한다라는 게 권장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약간 기존에 이제 주사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트렌드인데 주사제보다는 이제 올해부터는 또 새로운 분야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또 이제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좀 커질 것 같고 노보 노디스크가 이제 이미 경구용 위고비를 이제 출시를 해서 올 초부터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 처방 데이터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 처방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가장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릴리의 그 젯바운드라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 그 비만 치료제가 초반에 나왔을 때 처방 데이터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가 지금 처방 양수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사제보다 또 경구용을 또 좋아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사제도 커지고 경구용도 같이 커지면서 올해 다시 비만 치료제가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릴리 같은 경우도 이제 올 하반기에 아마 원래는 올해 3월 정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 밀려서 아마 2분기 정도에 FDA 승인을 받고 하반기면 이제 상품으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릴리의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또 약간 다릅니다. 기존의 이제 위고비 그 경구용은 약간 펩타이드라고 해서 굉장히 분자량도 좀 크고 해서 저희가 먹을 때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위에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기 한 2시간 전후로 공복에 물과 함께 섭취를 해야 그 효과가 다 이어지는데 생각보다 뭐 그런 복약 지시를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 이 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저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서 그냥 타이레놀처럼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싶을 때 그냥 먹으면은 흡수가 잘 되고 이게 분자량이 좀 작기 때문에 흡수가 잘 돼서 그 원료량이 훨씬 좀 작습니다. 그래서 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굉장히 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그 경구용 지금 위고비보다는 싸게 나와서 아마 노보 노디스크를 견제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싸게 나와도 엘라이 릴리는 이익률이 경구용 위고비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주가상으로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경구용이 나와서 유지요법으로 많이 사용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젯바운드든 뭐 위고비든 맞아 보시면은 한 72주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체중이 안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네, 왜냐면 이게 그 곡선을 보시면은 처음에 1, 2주 한 달 차쯤 쫙 이게 떨어지다가 72주 차쯤 되면 이렇게 완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비만 치료제 가격이 제가 이제 처방받는 그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왜냐면은 그 처음에는 이제 용량을 조금만 쓰다가 점점 이제 용량을 늘려가는 구조로 이제 저희가 비만 치료제를 처방을 받고 하는데 가장 비싼 용량을 가장 대용량을 계속 처방을 받아서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체중은 별로 안 빠지기 때문에 이때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경구용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체중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사제 시장과 경구용 시장이 서로 침범하지 않고 각자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기술 이전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은 올해 주목해 봐야 할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는 어떤 거라고 보고 계세요? 방금 뭐 설명을 좀 드렸듯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이제 올해부터 시장이 개화가 됐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좋은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분야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을 빼는 싸움은 이제 끝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72주차 정도 기준으로 이제 한 원래 체중이 한 25% 정도를 이제 20%에서 25% 정도를 이제 빼게 되는데요. 지금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30%, 40%를 빼는 거는 사실 건강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한계가 온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어떤 물질을 더 복합으로 써도 뭐 25%에서 30% 넘어가는 체중 감량은 조금 쉽지는 않고 오히려 건강만 더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최근에 뭐 우리나라 펩트론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장기 지속형. 왜냐면 이제 주사를 매일 맞던 거를 일주일에 한 번을 맞고 뭐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그런 장기 훨씬 편하니까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더 편하게 그냥 경구용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의 지난 흐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미가 요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게 살을 빼다 보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 근육은 조금 지키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근육 감소를 보완해주는
그런 비만 치료제들을 이제 또 개발을 하고 있고 한미가 또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딱 봤을 때 보이잖아요. 이제 빅파마들이 뭐가 필요할까? 이제 체중을 더 빼준다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 빅파마들이 사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가봐야 부작용만 크고 생각해 보면은 25%도 지금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많고 뭐 구역질도 좀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거 30% 40% 빼주는 신약을 나오면 이게 부작용 때문에 아마 승인 나기도 쉽지 않을 거고 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약간 트렌드에서 벗어났어.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좋게 얘기를 하지만 난 한번 걸러서 들을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근육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근육을 좀 지켜주는 그런 트렌드의 어떤 물질이나 복합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은 제가 딱 들었을 때도 이거는 충분히 빅파마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해외에서 그런 관련 기업들이나 기술을 빅파마들이 이제 인수를 하는 게 이제 보이면은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그런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을 이제 골라볼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빅파마들이 가장 글로벌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뭐 근육을 감소를 완화를 시켜주거나 경구용에서 흡수율을 좀 높여주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구용이 흡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사로 맞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소화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게 흡수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많이 찾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또 저는 또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약에는 특허 기간이 있습니다. 뭐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는 이제 제네릭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법적으로 못 팔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때 이제 붐이 일었던 그 명역 항암제의 특허 기간들이 점점 이제 끝나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빅파마들 그동안 개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한번 개발을 해서 성공하면 3, 40년 이렇게 계속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그 기간이 도래를 해서 2027년 이제 내년이잖아요. 곧이네요. 네, 2027년, 28년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약들이 특허 만료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이제 도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삼천단 제약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성공적이었던 알테오젠이라는 기업도 사실 머크의 키투루다라는 이제 항암제가 있는데요. 이 항암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40조 정도 팔리고 뭐 올해도 한 45조, 내년이면 뭐 한 5, 60조 이렇게 팔리는데 이 그 키투루다도 27년, 8년 요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특허 만료가. 그래서 이제 그 알테오젠의 기술을 사가서 새로운 기술을 더 넣어서 다시 특허를 연장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쓰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크게 열릴 것이고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또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침투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똑같은 약이거든요. 이미 검증돼 있기 검증돼 때문에. 있고 그냥 사실 똑같은 약을 만드는 건데 그걸 이제 더 싸게 내놓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건강보험기관 입장에서도 그런 걸 이제 처방을 많이 권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빨리 선점을 하면 굉장히 빨리 매출액이 좀 늘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이제 신약 개발 이런 것들도 이제 초기 단계지만 요즘 또 좀 조용하지만 결국 큰 흐름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미국 FDA에서 그 지방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간경화로 이어지는 큰 병인데 그 지방간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임상을 하다가 이게 실제로 그 지방간이 개선됐는지 간경화가 개선됐는지를 보려면 간 조직 생검을 해야 되거든요. 네. 수술을 해서 간 조직을 떼내서 보고 실제로 이 약을 뭐 처방을 받고 간 경화가 개선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이 임상 실험인데 내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게 환자 모집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환자 모집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환자 모집하는 기간 동안 뭐 비용도 들어야 되고 마케팅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수술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하러 왔는데 제가 수술비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약사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거를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를 쏴서 어떤 그 진동수 같은 거를 잰 다음에 뭐 이렇게 범위가 넘어가면 간경화가 개선이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그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 방법을 써서 하는 거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또 메시 치료제, 그 간경화 치료제 하는 기업들 주가가 또 한 번씩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비용이 줄어드는 네.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들에서 그거를 이제 초음파가 아니라 AI 진단기기나 뭐 이런 거를 써서 임상 실험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런 쪽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올해 바이오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아까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탈중국 기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이 국내 CDMO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사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치적인 이슈이고 원래는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그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 기업들한테 CDMO 수주를 주기에는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2년 뒤에 만약에 돼버리면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 기업이나 오히려 그냥 뭐 인도 기업이나 유럽 기업에 주자라는 흐름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이미 탈중국의 흐름은 좀 나타나고 있고 그게 이제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수주를 계속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그 뉘앙스만 계속 미국 정부에서 풍겨줘도 빅파마들은 결국 한국 기업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되게 장기의 프로젝트인데 한번 우리의 신약을 너네가 뭐 바이오 시밀러를 너네가 만들어줘라고 하고 주면은 그게 뭐 1, 2년 하고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국 기업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규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많이 해야 그 단가가 싸집니다. 그래서 내가 수주를 줘야 되는데 저기가 여기보다 훨씬 싸게 부르면 똑같은 기술력이면 여기를 주게 되는데 그 규모나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의 기업이 사실 탑3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이오주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주가를 보면은 등락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유독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많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하고 다르게 지금 당장 서비스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없이 계속 그 이제 처음에 상장할 때 조달했던 비용이나 중간중간에 뭐 채권으로 조달했던 그런 비용들을 써가면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기술 개발을 하면 이제 빅파마한테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이제 뭐 계약금이랑 마일스톤이랑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벌어들인 돈이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일단 어렵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사실 뭐 밸류에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엔 이게 라이센싱 아웃이 돼야 현실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경쟁사들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가 이 회사가 어떤 빅파마의 선택을 받으면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빠지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 회사가 이걸 가져갔으니까 이게 글로벌 트렌드긴 하네, 이 기술이. 그러면은 B라는 빅파마는 우리 걸 가져가겠지. 이렇게 해서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트렌드이냐에 따라서 사실 가치 수혜를 받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한 회사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선택해버리면 우리 건 이제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또 급락을 하게 되고 지금 이미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없는 회사기 때문에 빠질 때 이제 많이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이오 산업 자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없고 이걸 성공을 시켜서 미래의 이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확실하다고 생각될 때는 밸류에이션상 받침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가장 체크해야 될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바이오는 확률 싸움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한 종목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좀 바스켓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스켓 안에 트렌드가 다 들어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비만 치료제에서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작년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그런 이제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실제로 그 뭐 릴리나 뭐 노보노디스크의 선택을 받아서 라이센싱 아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비만이 좋게 보이면 한 종목 비만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그 관련된 기업들을 넓게 퍼뜨려 놓으면 그 중에서 하나가 라이센싱 아웃이 나오면서 또 이제 바이오 기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이 오르잖아요. 오를 때. 네. 그럼 나머지들이 조금 덜 올라도 그 하나에서 충분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바스켓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스켓이라 그러면 ETF로 네.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ETF들을 보면 액티브 ETF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뭐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 한국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섹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운용사들도 고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이오 그 섹터 자체가 한번 오를 때 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관심들은 많으신데 이게 막상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해외 빅파마들의 트렌드, 빅파마들이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기술의 어떤 모달리티의 어떤 물질들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지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액티브 ETF가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티브랑 그리고 패시브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은지 좀 장단점을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어떤 그 액티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어떤 새로운 산업이 떠오를 때는 액티브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올드한 산업에서 그냥 계속 비슷한 트렌드로 가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새롭게 등장한 기업이 산업에서 갑자기 뭐 침투율을 높인다든지 새로운 기술로 그 시장을 점령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최근에 이제 AI 산업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는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오히려 뭐 파이자라든지 머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최상위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이 뭐 1, 2, 3등을 하고 있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기 뭐 한 20위권 그 밑으로 있던 기업인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이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됐단 말이죠.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조금 뭐 경쟁에서 밀려서 빠져 있지만 그러면은 기존의 그 제약 바이오 관련된 그 패시브 ETF에서는 시가총액 비중대로 존슨앤존슨, 뭐 화이자, 그 이런 기업들이 있었을 것이고 엘라릴리라는 기업이 뭐 10배, 20배가 낮지만 실제 그 제약 바이오 그 섹터 지수는 네.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기업이 그 전체 섹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너무 성장성이 좋아. 그러면 우리는 엘라릴리라는 기업과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의 비중을 높일 거야 라고 해서 그 기업들의 비중을 높이면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상품 중에 뭐 나스닥이라든지 액티브도 있고 뭐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도 있는데요. 그런 ETF들도 처음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지금은 시가총액 뭐 1위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네. 릴리나 이런 것처럼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20위밖에 나가 있던 기업인데 갑자기 그 AI 산업이 열풍을 불고 GPU가 그 AI의 학습과 추론 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그 변화는 패시브 ETF에서는 반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가총액이 올라올 때까지. 그러나 액티브 ETF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AI 산업은 향후 우리 전 인류를 먹여 살릴 차세대 산업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좋아.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 기업이 엔비디아야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 비중을 크게 이제 늘려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액티브 ETF에는 다 녹아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패시브의 장점은 뭐 그냥 그런 일반 좀 변화가 없는 오래된 그런 산업에서는 패시브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떠오르는 산업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사회 상황에서는 그런 액티브 ETF가 훨씬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장님께서 보시는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국내 제약 바이오 탑픽 분야
탑 분야라고 해야 될까? 한 3가지 정도 네.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는 아까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는 좀 말을 줄일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가장 좋게 보는 건 어쨌든 간에 또 지금도 비만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이고 네. 그리고 RNA 치료제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가총액이 좀 작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RNA 치료제의 장점은 이제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키투르다든지 이런 이제 약들이 다 이제 면역 항암제로 분류가 되는데 다 어떤 항체나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항체나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이제 DNA이고 그 DNA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RNA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단의 근본적인 치료 요법으로 RNA 치료제가 요즘에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이 RNA 치료제에 대한 그 기술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개발이 됐고 검증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대부분 백신이나 치료제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RNA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mRNA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가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단백질을 타겟을 하는 치료제보다 조금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이제 효과도 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반감기도 좀 길어서요. RNA가 반감기가 좀 길게 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이 좀 있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렇게 한번 약을 처방을 받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장점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단백질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RNA 하나에서 나오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뭐 면역 항암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항체 타겟도 다 다르고 항체도 다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타겟을 가진 면역 항암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RNA 하나에 그 염기설만 싹싹 바꿔주면은 다양한 질병들을 동시에 타겟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플랫폼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빅파마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수 합병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 그런 기업들이 주가도 좀 좋았고 올해도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섹터에도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휴머노이드가 지난 한 2년 동안 너무나 큰 주력 산업 트렌드였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이제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뭐 로봇이 조금 뭐 보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단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시장도 이제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력이 가진 기업들은 좀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RNA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그런 바이오주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럼 바이오주들한테는 사실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볼까요?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금리에 민감했던 이유는 금리가 사실 돈의 가격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건데 결국 이 빅파마들이 돈을 집행을 할 때 금리가 높아지면 조금 뭐 그걸 하는 경향이 있고 금리가 좀 낮을 때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어차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미래를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타온다 약간 그런 컨셉으로 사실 많이 금리에 연동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그 금리라는 게 또 밸류에이션 모델에서 할인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바이오 기업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고 이걸 성공했을 때 미래에 이만큼 현금을 우리가 벌 수 있어라는 걸 이제 모델로 하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을 현가를 할 때 할인율을 이제 금리를 쓰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시가총액 같은 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이유 정도 때문에 사실 금리를 이제 바이오 섹터를 볼 때 많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미 금리가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로 금리였다가 금리가 한 뭐 1% 2% 올라오는 게 증분상 굉장히 크게 금리가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지금 금리가 뭐 2% 3%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거기서 뭐 조금 모르는 거는 사실 빅파마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미 금리는 좀 상향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 증분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금리가 얼마나 더 올랐느냐.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초반에 오를 때는 제로 금리에서 뭐 1%, 2% 오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미 뭐 한 3%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3.5, 4를 가더라도 0에서 1, 2 올라올 때보다 증분은 훨씬 낮기 때문에 큰 빅파마들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빅파마들이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 백신이랑 팔아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치료제 팔고 해서 그 정도 금리 변동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없다. 네,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7년, 28년에 특허 만료 도래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빈 곳간을 이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 번 돈을 지금 빨리 좀 괜찮아 보이는 기술을 다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쟁에서 바로 밀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향후 한 1, 2년간은 그런 인수합병 아니면 라이센싱 아웃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K바이오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바이오는 네. 사실 영원한 성장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만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노령화 인구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살이 찌면은 많이 아프거든요. 만성질환도 많이 걸리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관절염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에서 고령화 인구와 비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방 산업이 넓어지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어떤 사람의 욕망은 모든 욕망에 대해서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좀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되죠. 다 뭐 명품 소비는 좀 줄일 수 있어도 경기가 안 좋으면 내가 아픈데 병원을 안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기도, 사실 미국 빅파마들은 경기도 안 타는 사실 안전 섹터로 뭐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잘 타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인류의 욕망의 가장 1순위에 있는 산업을 다루는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영원한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기회가 있는 산업이다. 다만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고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감안을 하고 바이오 섹터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 이렇게 욕을 하지 마시고, 이 섹터는 대신에 위로 변동성도 크다라는 거를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 뭐 회사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공부를 좀 대신 해주고 매일 밤 뭐 미국 트렌드도 보면서 항상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이런 액티브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하지만 마음은 편하고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능성과 성장성이 큰 만큼 변동성도 그만큼 큰 섹터입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이정욱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